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혹시 항서제약을 이미 매도하신 분들은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항서제약에 관해서는 찐중토에서 지난 4월 말에 주가 부진의 원인에 대해 다룬 적 있고, 또 최근 구독자 종목 Q&A 공유 영상에서도 항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 악재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항서가 올 4월 재정부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벌을 받았고, 둘째는 4월에 진행된 국가 제5차 약품 공동 구매가 항서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항서라는 종목을 볼 때는 항서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제약 바이오라는 큰 산업에서 각 세부 업종의 상위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의 그 상대적 투자 매력도, 즉 항암제, CRO, CDMO, 치과, 안과, 옥라 헬스케어 등등 이런 세부 업종의 상위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참고로 항서의 매출 구성은 2020년 기준 항암제 55%, 마취제 16.5%, 조영제 13%, 기타가 15%입니다. 찐중토 최근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특정 산업이나 종목에 대해 좀 냉정하고 비판적인 의견은 중국 현지 기사에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사 작성자들을 보면요, 언론사 소속 기자가 아니라 본인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칼럼니스트들이 언론사랑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다는 그런 기계적인 기사보다는 주식 투자자들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기사를 발견하면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공유 드리는 거예요. 6월 29일 어제 중국 현지 기사 중 항서제약 상황을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지난 4월 말 항서 그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영상을 보셔야 내용상 연결이 될 겁니다. 중문 기사 제목은 政策重拳击中药毛光彩褪色恒瑞医药内外交困.恒瑞医药가 항서제약의 중국어 발음이에요.恒瑞医药. 직역하면 정책이라는 강펀치의 명중, 제약주 중에 귀주 못해주라는 광채 퇴색, 항서제약 안팎으로 궁지에 빠지다. 기사는 총 3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풀로 쭉 직역해 드릴게요. 항서제약은 그동안 중국 A주 제약주 중에 귀주 못해주로 불려왔고, 혁신약 연구 개발에서 잇따라 돌파하면서 시총도 A주 제약 상장사 중 최고였다. 하지만 정부의 약품 공동 구매가 도래되면서 항서제약은 매번 주가와 시총의 격렬한 진동을 한바탕 겪었어야 했다. 특히 조금 전에 진행된 제5차 약품 공동 구매에서 항서의 주력 제품이 낙찰이 안 돼서 6월 24일 주가가 하락했고,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부진했다. 올 연초에 비해 항서의 주가는 이미 30% 가까이 하락했고, 시총도 근 2천억 yuan 증발해서 중국 A주 제약주 시총 1위의 자리도 매서의료에게 양보해버렸다. 참고로 매서의료는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 종목이에요. 첫 부분 소제목은 약품 공동 구매는 낙찰되든 안 되든 믿지는 장사. 6월 24일 제5차 약품 공동 구매 낙찰 결과 발표 후 항서제약은 큰 자금의 매도를 당했다. 회사 공시에 의하면 이번 약품 공동 구매에서 항서가 낙찰받을 약품에는 항암제인 옥살리 플라틴 주사제, 수술용 마취 보조제인 시카취 큐리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 소프트 캡슐, 유방암 치료제인 도세탁셀 주사제, 수술용 마취제인 로피바카인 염산염 주사제, 항암제 사용 후 구토 예방제인 팔로노세트론 염산염 주사제가 있다. 비록 이런 제품들이 약품 공동 구매에서 낙찰받았지만 항서는 이렇게 밝혔다. 낙찰받을 가격은 기존 가격에 비해 인하폭이 비교적 커서 판매 실적에 일정한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치료제인 도세탁셀 주사제의 경우 이번 약품 공동 구매에서 낙찰된 후 약가 인하폭이 97%나 달했다. 공개 데이터에 의하면 이상 6개 낙찰 제품은 작년 합계 매출액이 25.5억 yuan으로 작년 항서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했다. 약품 공동구매 입찰에 있어서 항서는 설령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기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입찰한 제품은 대부분 항서의 주력 제품이고 이미 일정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서 설령 낙찰받아서 가격 인하로 판매량을 맞바꾼다 하더라도 더 큰 시장 공간을 얻기는 어렵고 단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메우지 못한다.
오히려 약품 공동 구매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약사는 보통 맨발 제약사다. 이 맨발 제약사에 따옴표가 있어요. 즉 낙찰받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 낮거나 심지어 완전 공백인 맨발 제약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낙찰받은 제약사는 박리담회로 새로운 약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품 판매를 통해 새로운 매출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항서 같은 경우는 약품 공동 구매에서 이익을 얻기 아주 어려운 데다 오히려 자사 주력 제품이 입찰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우려해야 했다. 이번에 항서 산하의 주사용 조영제인 이노딕사놀과 위산 분비 억제 주사제인 글리코피롤레이트 브로민이 낙찰을 못 받았는데 이 두 제품의 2020년 합계 매출액은 18.73억 위안으로 2020년 항서 전체 매출액의 약 7%를 차지했다. 이 결과에 대해 비록 항서 측이 이 두 제품의 낙찰 실패가 기업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의 생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긴 했지만 주사제의 가장 큰 시장이 의료보험이라서 의료보험 목록에서 빠진다는 건 병원 외라는 아주 작은 시장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약품 공동구매의 일상화와 공동구매 약품 범위의 확대에 따라 매번 약품 공동구매는 항서에게 있어서 한 번의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 소제목은 리베이트라는 누습이 변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이래 항서제약은 혁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나 복제약은 기업의 실적에 여전히 중요한 지탱 역할을 했다. 비록 의료개혁이 부단히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항서는 여전히 극히 높은 판관비가 있다. 이는 항서가 여전히 약품 판매의 고부가가치로 병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방식을 연용해왔다는 것이다. 올 4월 재정부는 19개 제약사 대상으로 행정처벌을 시행했는데 주로 영수증 허위 발행, 업무 날조를 통한 자금 취득 등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19개 제약사 중 항서도 포함됐는데 항서가 발행한 영수증 중 동사 직원이 실제로 사용한 항목이 아닌 항공료, 도로 통행요금, 자문료, 광고비 등이 있었다. 이 비용들은 판관비 항목에 계상했고 합계 금액이 419.9만 위안에 달했다. 항서는 허위 영수증 사용, 영수증으로 자금 취득 등 혐의로 재정부에서 최고 벌금 금액인 5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자사 직원이 사용한 것이 아닌 항공권 등으로 외부 전문가의 강의비, 심사비, 사회비 등 비용을 결산해주는 걸 업계에서는 보편적인 명칭이 하나 있는데 따이진 销售, 즉 돈으로 영업한다. 이는 약품 판매의 고부가가치로 병원을 먹여 살리는 방식에서 파생된 일종의 불법 영업 방식이며 이런 방식 때문에 대량의 약품 대리상과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이 생겨났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항서는 책망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고치지 않았다. 항서 산하 자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제약 분야 뇌물 사건에 여러 차례 휘말린 적이 있다. 올해만 해도 원저우시와 리수이시 등 여러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항서 자회사인 신천의약이 의사를 리베이트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해당 뇌물에는 현금 외에 골드바, 주유, 카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항서가 복제약 판매에 대한 의존 때문이다. 항서의 경영진은 과거에 2018년 복제약의 매출 비중이 80%를 넘었고 혁신약은 20% 미만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복제약의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는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아직 없다. 하지만 극히 높은 판관비는 이미 항서가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상징이 됐다. 2019년 항서가 학술 홍보, 혁신약 전문화 플랫폼 구축 등에 사용한 마케팅 비용은 75.2억 위안에 달했고 2020년에 이 비용이 55.8억 위안으로 줄었지만 2020년 항서의 연구 개발비가 49.89억 위안에 불과했다. 항서는 매년 출장비만 해도 10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 금액을 보면 항서의 경영진과 영업 직원들이 얼마나 바쁜지 경탄하게 한다. 제약사 판관비 중 출장비와 학술 홍보비라는 두 개 항목은 항상 상업 리베이트의 고발 지역이었다. 항서가 왜 혁신력이 충분한데 기타 혁신 연구 개발형 제약사에 추월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통해서도 알기 쉬울 것이다. 네, 지금까지 첫 부분인 약품 공동구매는 낙찰되든 안 되든 믿지는 장사에 이어 두 번째 부분인 리베이트라는 누습이 변하지 않는다. 이어서 세 번째 부분 소제목은 대박 제품 부족, 실적 증가율 둔화.
약품 공동구매 압력 앞에서 제약사는 길이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원재료 쪽으로 들어가서 낮은 생산 경영 원가로 약품 공동구매에서 박리담회를 달성하는 것. 또 하나는 혁신약 연구개발 강화, 복제약으로 현금 흐름을 얻고 혁신약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항서가 가는 길은 후자다. 올해 1분기 항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해 연구개발비를 13.16억元으로 늘렸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26%나 증가했다. 현재 항서의 혁신약은 이미 대체로 1, 2년마다 혁신약이 시판되는 선순환적인 발전 상태가 형성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진통제인 임레콕시브, 위암치료제인 아파티닙, 유방암 치료제인 메카페그필그레스틴, 표적 항암제인 파이로티닙, PD-1 억제제인 칼레리주맙, 전신 마취제인 레비마졸람 토실레이트, 항암제인 플루조파립, 면역 억제제인 페트론보팍 등 8개 혁신약이 이미 시판 허가됐고 그중 반 이상은 항암제다. 그 외에 40여 개 혁신약이 현재 임상 개발 중이고 근 20개 혁신약 프로젝트가 미국과 호주에서 임상 시험 중이다. 혁신약은 이익이 높고 리스크는 높다. 단 혁신약이 시판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복제약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약효가 있는지를 봐야 하고 또 광활한 시장 수요 전망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항서의 혁신약은 현재 주로 항암 치료 분야에 집중됐는데 이 약품들이 시판되더라도 약은 좋은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업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약품 공동 구매에서 복제약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약 쪽이 대박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난 몇 년간 항서의 실적은 거대한 압력을 받게 됐다. 2020년 항서의 매출액은 277.35억元으로 전년 대비 19.09%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은 63.28억元으로 전년 대비 18.78%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이익은 59.61억元으로 전년 대비 19.73%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율과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이 201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실제 이익도 기관 컨센서스보다 낮았다. 항서가 올 들어 중국 A주 제약 시총 1위 자리에서 떨어진 걸 탓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들이 점점 전문화됨에 따라 제약 분야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분석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항서의 진실한 연구개발 실력과 약품 공동구매 대응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2015년부터 주가와 밸류가 굴기하기 시작한 항서도 결국 7년차 권태기를 피할 수가 없었다. 약품 공동 구매라는 곤경과 성장력 부족에 빠지면서 항서 수천억元의 밸류에이션도 점차 동요되고 있다. 네, 6월 29일 어제 항서제약에 관한 중국 현지 기사 한 편을 공유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토였습니다.